은퇴라는 말만 들어도 뭔가 두근거리고 편안한 느낌이 들잖아요. 직장 생활 내내 조금만 더 버티면 이제 곧 편한 은퇴 생활이 온다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주변에서도 은퇴하면 여유롭게 살겠네 같은 말을 건네기도 하죠. 그런데 막상 은퇴 후의 삶은 상상과는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완벽하게 잘 맞아떨어질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은 현실에서 여러 어려움을 맞닥뜨리곤 합니다. 저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는데요. 오늘은 군 생활 30년 후 택시기사로 재도전, 은퇴의 환상이 산산조각 난 순간이라는 주제를 통해 은퇴 준비나 은퇴 후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군인으로 30년 근무했던 분이 갑자기 택시업계로 뛰어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들여다보면 우리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게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은퇴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 시작이 상당히 가파르고 험난한 길일 수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환경도 빠르게 변하고, 나이가 들면서 체력도 달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열정 탱크도 점점 소진되는 느낌이 들죠. 그럼에도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 가슴 깊이 공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이야기를 풀어드리려고 해요. 자, 그럼 실제로 어떤 분들이 은퇴 후 새로운 길을 택했다가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혔는지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봅시다. 사례 1군 생활 30년, 택시회사 입사, 첫 달부터 체력의 한계. 첫 번째 사례로 30년간 군에 몸담았던 김성우 가명님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김성우님은 군대에서야 몸으로 단련됐는데 택시 운전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별다른 걱정 없이 택시업계에 뛰어들었대요. 하루 종일 운전을 하면서 손님을 태우고 내리고, 길 막히는 거 감안하고 시간을 쪼개서 식사도 하고, 이런 루틴이 몸에 배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여겼던 거죠. 그런데 막상 첫 달이 지나자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걸 느꼈다고 해요. 군인 시절에는 일정한 스케줄 속에서 체력 훈련도 하고 나름의 규칙과 규율 안에서 생활했는데, 택시 기사 생활은 불규칙하기도 하고 스트레스 강도도 만만치 않았답니다. 심야 운행 때는 졸음과의 전쟁이었고, 낮 시간에는 교통체증 속에서 짜증이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요. 그때마다 식사 시간도 들쭉날쭉해져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죠. 더 큰 문제는 은퇴 후 자립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버티면 되겠지 싶어서 한동안 병원도 제대로 못 갔다는 거예요. 결국 몇 달을 그렇게 버티다 보니 허리가 나가버렸고, 여기저기 병원 돌면서 치료비는 또 만만치가 않았어요. 이렇게 전업을 하겠다고 바로 뛰어들기 전에 내 몸 상태가 진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 더 철저히 점검했어야 하는 건데, 지금 돌아보면 그게 가장 큰 후회라고 하시더라고요. 사례 2군 출신이라면 다 잘할 줄 알았는데 서비스 업종의 벽. 두 번째 사례는 이호진 가명님이 겪은 일인데요. 이호진 님도 군에서 중령까지 진급하고 전역한 뒤 주변에서 군 출신은 성실하고 규율 잘 지키니까 택시 일 잘할 거야 라는 말에 한껏 기대를 품고 시작했다고 해요. 은퇴하면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자율적으로 쉬는 시간도 잘 조절하고, 이런 장밋빛 환상을 그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막상 택시 기사 생활을 해보니 고객에게 일일이 친절하게 응대하고 안전운전을 해야 하고, 때로는 무례한 승객도 감수해야 하는 서비스 정신이 필요하더랍니다. 물론 군 생활에도 원칙과 절도가 있지만 택시 영업은 본질적으로 상호 서비스 제공이잖아요. 문제는 이호진 님이 은퇴 전까지는 지휘나 통제 쪽에 익숙했기 때문에 고객 응대나 친절 서비스에 대한 감각이 부족했다는 점이에요. 손님이 불만을 제기하거나 버릇없이 대하면 내가 이런 취급까지 받아야 하나? 하는 자존심이 상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게다가 매번 다른 사람들을 다른 기분으로 다른 상황에서 태우다 보니 감정 소모가 엄청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건 장교 시절 느꼈던 스트레스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피로감이었다는 거죠. 결국 그는 군 생활이 오히려 틀에 박힌 사고방식을 만들었고, 손님과의 상호작용이 더 중요한 택시 업계에는 역으로 안 맞을 수도 있겠다라고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택시 영업보다 조금 더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운수회사 내의 관리직이나 행정 업무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싶다는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사례 3 퇴직금으로 택시 사서 시작했는데 수입이 이렇게 적을 줄이야. 세 번째는 김승재 가명님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군 생활 마치고 받은 퇴직금에다 모아둔 적금 일부까지 보태서 개인 택시 면허를 사는데 투자를 했대요. 주위에서 개인 택시만 있으면 나중에 연세 들어도 꾸준히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은퇴 후 제대로 된 캐시카우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막상 영업에 들어가 보니 예상했던 수익과는 괴리가 엄청 컸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경쟁자가 너무 많고 택시 이용하는 고객층도 분산됐다는 거죠. 카카오 택시, 우버 등 다양한 호출 서비스와 대리운전, 그리고 대중교통 인프라까지 발전하다 보니 예전처럼 서 있으면 저절로 손님이 오는 시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 택시를 사느라 들어간 초기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매달 나가는 유지비, 보험료, 차량 정비비, 기름값까지 합쳐보니 하루 종일 운전대를 잡아도 이게 남는 장사인가 싶을 때가 많았답니다. 소위 택시 전성시대가 지나버렸다는 걸 뒤늦게 체감한 거죠. 그리고 은퇴하면 한 번에 목돈이 들어오는데 그 돈이 영원히 지켜줄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게 아니라 투자를 잘못하면 오히려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걸 김승재 님이 직접 깨닫게 된 거예요. 은퇴 후 삶을 위한 3가지 조언. 자, 이렇게 세 분의 사례를 통해 군 생활 30년 후 택시업계로 뛰어드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실 택시업계뿐 아니라 다른 업종으로 바꿔놓아도 본질은 비슷한 것 같아요. 은퇴 후 내가 선택한 일자리가 생각만큼 나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예상 수입이나 업무 강도가 기대와 달라서 실망할 수도 있다는 거죠. 현실적인 체력 점검과 건강 관리. 은퇴 전에 이미 몸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앞으로 몇 년간 꾸준히 할 만한 체력이 되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군 출신이라고 해서 체력이 영원한 건 아니거든요. 은퇴 시기가 되면 예전의 내가 아닐 수 있으니까 병원 정기 검진도 받아보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활동 범위를 설정해 두면 좋습니다. 서비스 마인드와 소통 능력 기르기. 군에서 오랜 생활을 했다면 상명하복의 수직적인 문화에 익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훨씬 유연하고 고객 서비스는 시빌 관계에서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수적이에요. 택시 운전뿐 아니라 어지간한 업종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 손님이나 고객을 만족시켜야 하는 만큼 서비스 마인드 교육이나 관련 책, 강의를 통해 스스로 공부해두면 훨씬 수월할 겁니다. 경제적 시뮬레이션과 리스크 관리. 은퇴금이나 퇴직금은 당장 내 손안에 들어오면 이걸로 뭘 할까? 고민이 앞서지만 함부로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택시 면허 같은 큰 지출은 시작 단계에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 여러 면에서 수익 구조와 수요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예상 수입, 지출, 변동성 등을 엑셀 같은 프로그램으로 직접 계산해보고 실제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현실적인 조언을 들어보는 것도 필수겠죠. 마무리하며 은퇴 후 삶은 누구에게나 낯설고 또 엄연히 현실적인 도전 과제들이 존재합니다. 군에서의 30년 경험은 분명 자랑스럽고 소중하지만 그 경험만으로는 은퇴 후 새로운 업종을 완벽하게 소화해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전 준비가 정말 중요해요. 특히 지금까지 예시로 들은 세 분의 사례를 보면 건강 체력 문제, 서비스 마인드 부족, 경제적 오판이라는 3가지 함정이 두드러져 보이잖아요. 은퇴 전이나 은퇴 직후에 한 번쯤은 스스로 내 건강은 진짜 괜찮은지, 이 업계에서 내 강점과 약점은 뭔지, 이 투자가 정말로 수지타산이 맞는지 등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사실 은퇴 후 삶이라고 해도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모든 걸 다 잘 해낼 수 없을지라도 미리 정보를 모으고 필요하면 전문가 조언도 구해보고 몸과 마음을 준비한다면 훨씬 안정적인 출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군 생활을 통해 쌓은 자부심과 인내심, 책임감 같은 강점은 살리되 이 세상의 변화된 룰과 내가 부족한 점을 보완해가며 하나씩 적응해 나가는 거죠. 혹시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 나도 은퇴하면 택시 한번 해볼까? 혹은 은퇴 후엔 뭐든 편하게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오늘 사례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미리 알고 조정해둬야
그 시행착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으니까요. 은퇴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전환점입니다. 그 전환점에서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그 길로 가는 대비책을 철저히 마련해 둔다면 은퇴 후에도 여전히 삶은 풍요롭고 의미 있게 꾸려갈 수 있을 거예요. 저축만 믿고 살다가 은퇴 후 한순간에 나락에 빠졌다는 얘기 남일 같지 않으시죠?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나 그 윗세대만 해도 적금 열심히 해서 목돈 모으면 노후 대비는 문제 없어 하는 분위기가 강했어요. 사회 전체가 경제 성장기에 있었고 예금만 해도 이자가 꽤 쏠쏠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상황이 아주 달라졌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금리는 시원찮고 그나마 모아놓은 돈도 어딘가 굴리지 않으면 자꾸 줄어드는 기분이 든다. 이런 고민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게다가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혹은 예기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순식간에 커다란 재정적 구멍이 생길 수 있죠. 그렇다고 모두가 저축만이 답이라고 생각해서 적금 하나씩 붓고 국민연금 같은 제도권 연금 정도로 의지하려고 해도 그마저도 언제부터 수령할 수 있느냐, 물가 상승률을 따라갈 수 있느냐 하는 고민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결과적으로 막상 퇴직하고 보니 이것저것 언익스펙티드한 지출이 너무 많아서 어라, 이거 내가 생각했던 만큼 안정적이지 않은데? 하고 당황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한순간에 재정적으로 나락에 떨어진 기분을 느끼는 은퇴자들이 요새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축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살다가 크게 낭패를 본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들려드릴 3가지 사례가 있는데 사실 남 얘기 같지 않으실 거예요. 혹시나 이 글을 보시는 분 중에서 아직 은퇴를 준비 중이시거나 이미 은퇴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고생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 사례들을 통해 조금이라도 미리 대비하고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목돈 모았는데 한 번에 날아갔어요. 박 씨의 사례. 먼저 박 씨 이야기를 해볼게요. 박 씨는 대기업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했습니다. 워낙 성실하고 무난한 성격이라 돈을 과소비하거나 투자에 눈 돌리는 타입이 아니었죠. 퇴근 후나 주말엔 거의 집에만 있었고 가끔 산책이나 등산 정도를 즐겼어요. 물론 수입은 괜찮았기 때문에 꼬박꼬박 적금을 들고 은행 정기예금, 적립식 펀드도 조금씩 넣었습니다. 제2의 인생은 그저 손자, 손녀 보고 소소하게 여행 다니면서 살면 되지 않겠어? 하고 생각했던 거죠. 문제는 갑작스러운 퇴직 후 건강 문제였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허리를 다쳤는데 병원비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었어요. 게다가 입원해서 지내는 동안 집안 살림이나 생활비가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들어오는 돈은 거의 없고 그동안 모아둔 목돈 중 일부를 치료비로 다 썼는데도 부족하더랍니다. 결국 부득이하게 대출까지 받게 됐어요. 만약 박 씨가 은퇴 이후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에 대비할 만한 실손보험이나 다른 형태의 의료보장 혹은 별도의 비상금 통장을 마련해뒀다면 이렇게까지 쩔쩔맬 일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동안 저축만이 최고의 방어막이라고 믿었고 설마 나에게 큰 사고가 날까? 하는 아니란 생각을 했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노후 대비는 단순히 저축 액수가 아니라 위험 요소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라는 거죠. 돈이 많아도 그게 순식간에 날아갈 일이 생기면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가급적 퇴직 전부터 실비보험이나 상해보험 혹은 의료비 충당을 위한 별도의 긴급 자금을 마련해 둬야 해요. 설마 하는 순간이 노후에 제일 크게 찾아오거든요. 이 적금 말고 딴 데 투자했어야 했나 봐요. 김 씨의 사례. 두 번째 사례는 김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직장에서 오랫동안 중간 간부로 일하다가 60세 즈음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다행히 퇴직금을 포함해서 어느 정도 목돈은 있었는데 김 씨는 이걸 어디다 투자하기는 겁나니까 그냥 가만히 두면 원금이라도 지킬 수 있지 않겠어? 라는 마음으로 은행 정기예금과 적금 위주로만 넣어뒀어요.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되자 연금 조금이라도 들어오니까 생활비는 되겠지 하고 마음 편히 지냈는데 막상 살아보니 매달 나가는 관리비, 각종 세금, 병원비, 그리고 본인은 몰랐지만
부인과 자녀에게 필요한 돈이 꽤 많더랍니다. 게다가 지금은 저금리 시대잖아요. 실제 생활비로 필요한 만큼을 예금해서 조금씩 빼서 쓰다 보니 원금은 점점 줄어들고 이자는 거의 말 그대로 세 발의 피 수준이었습니다. 아니, 그동안 이자라도 좀 붙어서 불어나면 좋을 텐데 오히려 물가가 올라가니까 내가 모아둔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네. 이대로 가다가 10년, 15년 뒤엔 완전히 바닥날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결국 뒤늦게 주식 투자나 펀드 혹은 부동산 쪽으로 알아보려 했지만 이미 은퇴 후라 마음의 여유도 없고 투자 자금을 크게 날릴까봐 겁도 많이 났어요. 안 해봤던 일을 은퇴 후에 처음 시작하려니 정보도 부족하고 주변에서 괜히 추천받았다가 날릴까봐 전전긍긍하죠. 그때 누군가 가까운 지인이 고수익 보장 같은 회유를 하면 흔들리기 딱 좋습니다. 김씨 역시 한번 이상한 사설 투자 업체에 손댔다가 혼쭐 나고 차라리 그냥 은행 적금만큼이라도 남았으면 다행이라고 한숨 짓게 됐죠. 사실 투자는 은퇴 후에 당장 시작하기보다는 젊을 때부터 조금씩 공부하고 경험 쌓으면서 자기만의 투자 원칙을 세워두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노후에 내가 아는 만큼은 투자하겠다 하고 자신 있게 결정을 내리게 되거든요. 또한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퇴직 이후에는 안정성에 더 무게를 두는 편이 나을 때가 많습니다. 무턱대고 이거 하면 대박 난다 하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적어도 몇 달 이상 공부한 뒤에 장기적 가치 상승이 가능한가, 위험률은 얼마인가 등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해요. 예금만 파는 것도 위험하지만 아무 준비 없이 덜컥 투자에 뛰어드는 건 훨씬 더 위험하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 내가 다시 일할 줄은 몰랐는데 이씨의 사례. 마지막은 이씨 사례인데 이분은 55세 무렵에 조기 퇴직하셨어요. 사실 은퇴 전에 꽤나 큰 꿈이 있었습니다. 내 가게를 운영해 보고 싶다 하고 결심했던 거죠. 직장 다니면서 번 돈을 알뜰히 저축해서 퇴직 후엔 카페를 작게 열어서 아내와 둘이서 오순도순 운영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 학비도 어느 정도 끝났고 집 대출도 거의 다 갚은 상황이었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할 테다 하고 큰맘 먹었죠. 그런데 막상 해보니 개인 사업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사업장 임대료의 시설비, 매달 나가는 고정비, 원자재비 등등. 카페라면 재료 손질과 유통기한 관리, 인테리어 비용, 또 요즘엔 배달 서비스까지 신경 쓸 게 어마어마했죠. 거기다 경쟁도 치열하니 새로운 메뉴 개발이나 이벤트 마련도 해야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야 체력이 버텨주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이 쉽게 피곤해지고 시행착오에 들어가는 비용도 커요. 결국 몇 년 못 버티고 카페를 접을 수밖에 없었는데 문제는 들어간 돈이 그대로 투자 실패 금액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 돈이면 노후에 좀 더 안정적으로 쓸 수 있었을 텐데 이제 그만큼이 빠져나갔으니 이 씨는 어쩔 수 없이 다른 데서 다시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이미 60대에 접어든 마당에 마음처럼 딱 맞는 일을 찾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에라, 알바라도 하면서 다시 천천히 자리를 잡자 했지만 수입이 적으니 생활비 빠듯하고 체력은 또 체력대로 힘들고 이래저래 생활이 엉망이 돼버렸죠.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은퇴 후 새로운 일을 꿈꾸는 건 좋지만 그에 앞서 충분한 시장 조사와 리스크 분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뭔가 자그마한 개인 가게를 낸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제2의 직업을 찾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어차피 은퇴했으니 이번에 해보자 하는 식으로 뛰어들면 잘 안 됐을 때 그 충격이 고스란히 본인과 가족에게 돌아옵니다. 따라서 은퇴 전에 미리미리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가능하면 작게라도 경험을 쌓아보는 거죠. 취미로라도 그 분야를 어느 정도 익혀서 일단 소규모로 시작해보는 식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담을 보고 나도 해야겠다 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 체력, 기술력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게 필수라는 말이죠. 은퇴를 대비하는 자세 안정과 새로운 도전 사이에서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쭉 보셨듯이 저축만으로는 요즘 같은 시대에 노후를 완벽하게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준비 없이 투자했다가 혹은 무턱대고 사업했다가
손실을 보는 경우도 부지기수예요. 가끔 보면 은퇴 이후를 위한 재정적 준비라고 하면 지금 당장 투자부터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반대로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저축만 할래 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실 극단적인 선택은 둘 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볼게요. 위험관리보험, 비상금 앞서 언급했듯이 의료비나 돌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나 긴급 자금은 꼭 필요해요. 노후에 체력이 떨어지면서 크고 작은 질환이 찾아올 수 있는데 그때마다 저축만 깨서 쓰면 순식간에 통장이 바닥납니다. 그러니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는 소비성 보험이든 최소한의 비상금이든 꼭 챙겨두세요. 안정적 수익원,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방면으로 연금을 준비하는 것이 좋고, 가능한 한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을 확보하려 노력하세요. 주택연금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고, 부동산 임대 수익이 있다면 그것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해요. 이때 얼마면 내 생활비가 충분하겠나 하는 계산을 구체적으로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호하게 적당히 하면 나중에 크게 흔들려요. 투자나 사업은 미리미리 작은 실패를 해보며 배운다. 은퇴 직후에 처음 접하는 투자나 사업은 위험이 큽니다. 30대나 40대 때부터 혹은 50대 중반부터라도 소규모로 시도해보고 실패도 해보면서 안전장치를 마련하세요. 작은 돈을 투자해서 원금 손실이 나도 버틸 수 있을 만큼 해서 경험을 쌓으면 은퇴 후에 덜 무모하게 움직일 수 있죠. 마음의 준비. 은퇴는 단순히 일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인생 후반부를 어떻게 즐기고 의미 있게 보낼 것인지 결정하는 시기입니다. 그냥 돈만 있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언제든 찾아오는 돌발 상황에 속수무책이 될 수 있어요. 은퇴 후에도 뭔가 배우고 사회와 연결되어 있고 자신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르신 우울증이나 소외감 같은 정신적 고립감에서 벗어나기도 쉽고, 사회적 관계가 있으면 유사시에 도움을 주고받기도 수월해요. 결국 중요한 건 은퇴 준비는 돈만 모으는 게 아니라 삶 전체를 설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얼마 모았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방심하지 말고, 내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 건지, 어떤 위험에 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적당한 수익과 안정을 동시에 잡을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해야 해요. 이건 30대나 40대 때부터 해두면 좋지만 이미 50대나 60대를 넘어서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럴수록 더욱 신중하고 차근차근 준비하셔야죠. 제가 만난 많은 은퇴자분들이 내가 미리 조금만 더 알았더라면, 조금만 더 위험 관리를 신경 썼다면 하고 후회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이라면 아직 그런 후회를 할 단계가 아니거나 혹은 이미 은퇴했더라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대비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한 번에 거창한 걸 바꾸려고 하기보다 작은 습관부터라도 점검해 보세요. 보험 가입 상황은 어떤지, 현재 수익과 지출 구조가 괜찮은지, 그리고 혹시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 너무 과감하게 뛰어들진 않았는지 등등. 저축만 믿고 살다 당했다 라는 얘기는 요즘 세상에 결코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저축은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그걸 어떻게 불려서 은퇴 후에도 가치 있게 만들지, 혹은 어떤 돌발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게 해놓을지를 고민해야 돼요. 삶에 예기치 못한 구멍이 생겼을 때 그 구멍이 아주 커지기 전에 빠르게 메울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두는 게 진정한 노후 대비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길고 예상치 못한 변수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까요. 언젠가 퇴직하신 뒤에도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준비해뒀으니 당장 큰 문제가 생겨도 버틸 수 있어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그때 가서도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젊었을 때부터 조금씩 투자나 부업, 취미 활동 등을 겸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해두면 은퇴 후 인생이 훨씬 풍요롭고 안정감 있게 펼쳐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사례와 함께 노후 준비와 은퇴 후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그냥 저축만 잔뜩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굴릴지를 미리 생각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혹시나 이미 퇴직하셨더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씩 점검해가면 전혀 늦지 않아요. 무심코 지나치는 작은 것들, 예를 들어 현재의 지출 패턴,
불필요한 보험이나 적금 또는 불투명한 투자처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앞으로 10년 후를 그려보는 거죠. 결국 은퇴 후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안전장치와 조금씩 도전할 공간을 둘 다 마련해 놓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돈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가 달린 문제니까요.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이 세 가지 사례에서 어두운 함정을 미리 보고 피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훗날 덕분에 나는 그나마 잘 대비해서 즐겁게 은퇴 생활을 누리고 있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부디 모두가 저축만 믿고 살다 당하는 일은 피하시고 미리미리 현명하게 준비하셔서 은퇴 후에도 안정과 즐거움을 동시에 잡으시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늘 건강하시고 삶의 새로운 장면을 멋지게 펼쳐나가시길 응원합니다. 생활비는 누구나 고민하는 주제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번 돈으로 얼마나 쓰고 얼마나 아껴야 할지를 끊임없이 생각하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생활비는 누가 정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쉽게 답하지 못해요. 대부분은 막연히 형편에 맞게 쓰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형편이라는 것도 개인마다 차이가 크고 살아가는 방식에 따라 그 내용도 천차만별이에요. 이 글에서는 생활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여러 요인들을 깊이 있게 다뤄볼게요. 더불어 실제 사례를 들어 왜 본인 형편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생활비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상대성의 원리. 많은 사람들이 적정 생활비라는 고정된 개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뉴스나 매체에서 평균 가계 지출 같은 통계 자료를 볼 때 마치 그 금액이 내가 따라야 할 기준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생활비는 절대적인 금액이 아니며 각자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사례 1 소득과 지출의 비율 소득이 높다고 생활비가 많은 건 아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로 A씨를 들 수 있어요. A씨는 대기업에 다니는 40대 직장인으로 한 달에 약 5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한 달 생활비로 100만 원만 쓰고 나머지는 저축하거나 투자에 사용해요. 주변 사람들은 그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벌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적게 쓸 수 있는지 궁금해하지만 A씨에게는 자신만의 철저한 계획이 있어요. A씨는 어릴 때부터 돈을 아껴 쓰는 습관을 길러왔고 물질적인 것보다는 미래의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필요한 물건만 사고 쇼핑도 거의 하지 않아요. 외식 대신 집에서 직접 요리해서 먹고 주말에도 특별히 돈을 쓸 일 없이 무료로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아다녀요. 결과적으로 그는 생활비를 최소화하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소득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많은 생활비가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A씨처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가치관에 따라 생활비를 최소화하는 사람도 있어요. 즉, 생활비는 개인의 소득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방식과 우선순위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2. 생활비는 환경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거주지와 생활 수준의 차이.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환경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경은 우리가 어디에 살고 어떤 생활 수준을 유지하느냐를 의미해요. 생활비는 단순히 내가 얼마를 벌고 어떻게 쓰느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생활 환경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 이 도시와 시골의 생활비 차이. 도심과 지방의 비용 비교. B씨는 서울에서 살다가 시골로 이사한 경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던 B씨는 한 달에 약 3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사용했어요. 주거비와 교통비, 그리고 외식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죠. 그런데 직장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아 더 이상 도시 생활이 힘들어졌고 결국 시골로 내려가기로 결심했어요. 시골에서는 서울에서처럼 많은 돈을 쓰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우선 집값이 훨씬 저렴하고 교통비도 거의 들지 않았죠. 대중교통보다는 자전거나 걸어서 다니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니까요. 식비 역시 자급자족이 가능했어요. 직접 텃밭을 가꾸어 채소를 수확하고
근처 마을 장터에서 신선한 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거든요. 그 결과 B씨는 한 달에 150만 원 이하의 생활비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고 오히려 더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사례는 생활비가 단순히 개인의 소비 습관만이 아니라 내가 사는 지역과 환경에 따라도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줘요. 도심에서의 생활은 더 많은 비용이 들 수밖에 없고 시골이나 지방에서는 상대적으로 생활비가 적게 들죠. 그래서 생활비를 계산할 때는 나의 위치, 즉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특성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3. 생활비는 가치관에 따라 달라진다. 소비 패턴과 우선순위.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가치관이에요. 어떤 사람은 경험을 더 중시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만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러한 개인의 가치관이 생활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례 3. 소비 우선순위의 차이. 경험을 중시하는 사람 vs 물질을 중시하는 사람. C씨와 D씨는 같은 소득을 가지고 있지만 생활비의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C씨는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한 달에 200만 원을 벌지만 그중 30% 이상은 여행이나 새로운 경험을 위해 모아둡니다. 반면 D씨는 물질적인 만족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집안 인테리어를 꾸미는데 큰 돈을 쓰고 가구와 가전제품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요. 두 사람 모두 같은 금액을 벌고 있지만 그들의 생활비 구성은 전혀 달라요. C씨는 여행을 위해 평소에 외식이나 쇼핑을 줄이고 기본적인 생활비 외에는 거의 돈을 쓰지 않습니다. 반면 D씨는 집안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가구나 집 관련 물품에 돈을 쓰고 그 외의 지출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이처럼 같은 소득을 가진 사람이라도 각자의 가치관과 우선순위에 따라 생활비의 구성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4. 소득에 맞는 지출의 중요성. 돈을 적절히 써야 하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생활비를 아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떤 이들은 무작정 아끼다 보면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느끼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단순히 아끼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쓰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적절함은 본인의 소득과 가치관에 맞게 소비하는 것을 의미하죠. 사례 4. 무리한 소비와 적절한 소비의 차이. 이 씨는 한때 과소비로 인해 큰 빚을 지게 된 경험이 있어요. 그는 친구들이 하는 소비를 따라 하려다 보니 자신의 소득을 넘어서는 지출을 하게 되었고 결국 그 결과는 큰 빚으로 돌아왔어요. 처음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부족한 부분을 메우려고 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죠. 결국 빚을 갚기 위해 몇 년 동안 고생해야 했어요. 반면 FC는 같은 소득을 벌지만 소비에 대해 철저히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무조건 아끼기보다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명확히 구분하고 돈을 적재적소에 쓰려고 노력해요. 그런 덕분에 그는 큰 경제적 문제 없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있죠. 이 사례는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생활비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무작정 아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득과 상황에 맞는 적절한 소비를 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5. 생활비는 꾸준히 재조정해야 한다.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마지막으로 생활비는 고정된 것이 아니에요. 삶이 변화함에 따라 생활비도 끊임없이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지출의 성격이 달라지기도 하고 직업의 변화나 가족 구성의 변화로 인해 생활비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할 때도 많죠. 사례 5. 결혼 전후의 생활비 변화. G씨는 결혼 전 혼자 살 때는 한 달 생활비로 약 150만 원을 사용했어요. 하지만 결혼 후에는 가족이 늘어나고 자녀가 생기면서 생활비가 자연스럽게 늘어났죠. 아이를 키우기 위한 교육비, 가사 관리비 등이 추가되면서 한 달 생활비는 300만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G씨는 처음에는 이 변화에 당황했지만 결국에는 가족이 함께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늘어나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는 가족의 행복을 위해 지출이 늘어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자녀 교육이나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부분에는 아낌없이 돈을 쓰고 불필요한 부분은 줄여나가기로 결정했죠. 예를 들어 외식보다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늘리고 여가 시간에는 비용이 적게 드는 야외 활동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생활비를 재조정했어요.
이 사례는 생활비가 한번 정해지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변화에 맞춰 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결혼, 자녀 출산, 직업 변화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생활비는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변화에 적응하고 상황에 맞게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죠. 6. 소비의 심리적 요소 감정적 소비와 계획적 소비.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생활비와 관련된 소비가 단순히 경제적인 요소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감정에 따라 소비를 하기도 하고 스트레스나 만족감을 채우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할 때도 있어요. 이처럼 감정적 요소는 우리의 소비 패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례 6.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과소비. H씨는 20대 후반의 직장인으로 매달 정해진 급여를 받지만 늘 돈이 부족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충동적으로 쇼핑을 하는 습관 때문이에요.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나 개인적인 고민이 쌓이면 그는 일종의 보상 심리로 자신에게 무언가를 사주곤 해요. 문제는 이러한 소비가 전혀 계획되지 않은 지출이라는 것이죠. 결국 월말이 되면 생활비가 부족해지기 일쑤고 그로 인해 다시 스트레스를 받는 악순환에 빠져버렸어요. 반면 I씨는 소비를 철저히 계획하고 조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쇼핑이나 과소비로 이를 해결하지 않고 대신 운동이나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해요. 그 결과 그는 월말에도 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마음의 평화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생활비는 단순히 돈의 흐름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 스트레스, 심리적인 상태가 생활비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계획적인 소비가 필요합니다. 7. 장기적인 재정 계획과 생활비. 마지막으로 생활비와 재정 관리를 연결시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한 달 한 달의 생활비를 관리하는 것을 넘어서 장기적인 재정 목표와 연결지어야 현명한 소비가 가능합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한 돈만 사용하는 경우 결국에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요. 사례 7. 미래를 준비하는 생활비 관리. J씨는 젊었을 때부터 철저한 재정 계획을 세워 생활비를 관리해 왔어요. 그는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자산을 분산 투자하며 장기적인 재정 목표를 세워왔죠. 예를 들어 10년 후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청약에 가입하고 노후를 대비해 연금에 돈을 모아왔어요. 이러한 계획 덕분에 J씨는 갑작스러운 지출이나 경제적 변화에도 큰 걱정 없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K씨는 미래에 대한 계획 없이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만 쓰는 생활을 해왔어요. 그는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벌었지만 과소비와 충동적인 지출로 인해 큰 돈을 저축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 나이가 들고 소득이 줄어들면서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노후에도 경제적인 불안을 겪게 되었죠. 이 두 사례는 장기적인 재정 계획과 생활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지금 당장의 생활비를 줄이거나 아끼는 것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에 맞춰 재정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결론 본인의 형편과 가치에 맞는 생활비가 최적이다. 결국 생활비는 누가 정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해요. 생활비는 내가 정하는 것이고 그 기준은 나의 소득, 가치관, 생활 환경, 그리고 미래 계획에 따라 달라져야 해요. 외부에서 제시하는 평균 생활비나 다른 사람의 소비 패턴에 휩쓸리기보다는 본인만의 기준을 세우고 그에 맞춰 생활비를 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례들을 통해 살펴봤듯이 소득이 많다고 해서 생활비가 반드시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며 거주지나 삶의 방식에 따라 생활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 상태나 장기적인 재정 계획도 생활비 관리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요. 따라서 생활비를 정할 때는 단순히 현재의 소득과 지출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보고 그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에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생활비로 경제적인 안정과 마음의 평화를 동시에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58세 은퇴 후
개인 택시 시작한 전 은행 지점장. 1년 만에 모든 걸 잃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요즘 주변을 보면 은퇴 후 제2의 직업을 고민하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30년 가까이 직장 생활에 몸을 담았다가 이제는 내 삶을 즐겨야지 하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막대한 생활비와 노후 자금에 대한 불안감이 덮쳐오면 이거 큰일이네 싶을 때가 있어요. 특히나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오래 일했거나 공무원을 하셨거나 한 직장에서 꾸준히 인정받아 온 분들은 더더욱 안정된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죠. 그중에 개인 택시를 꿈꾸는 분들도 종종 계세요. 택시 면허를 따서 시간 조절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안전하게 노후를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그런 낙관적인 전망과는 정반대의 결말을 보여줘요. 58세 은퇴 후 개인 택시 시작한 전 은행 지점장. 1년 만에 모든 걸 잃다. 라는 제목처럼 기대와 달리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한 분의 사례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노후 대비라는 게 단순히 퇴직금 무언가 간단한 자영업식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많이 느꼈죠. 그러면 과연 어떤 이유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비슷한 사례들이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천천히 얘기해 볼게요. 혹시라도 지금 은퇴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이미 퇴직해 새로운 시작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분들의 이야기가 적지 않은 인사이트가 될 거예요. 1. 예전에 내가 아니었더라고요. 전 은행지 점장의 좌절. 먼저 사례의 주인공인 어씨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어씨는 58세까지 시중은행에서 근무한 베테랑이었어요. 그것도 우수한 실적을 내서 지점장까지 지냈으니 자부심이 엄청났죠.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매일매일 똑같은 루틴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컸다고 해요. 그리고 택시기사로 일하면 적당히 운전하면서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여유 시간이 생기면 쉬어가며 취미생활도 즐길 수 있으리라 믿었어요. 문제는 생각보다 현실이 훨씬 냉혹했다는 점이에요. 1년간의 개인 택시 생활을 요약하자면 첫째로 수입이 기대치에 한참 못 미쳤다는 거예요. 특히 요즘은 카카오 택시 같은 앱 호출이 많다 보니 빠르게 거리와 승객을 확보하려면 계속 신호에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해요. 그런데 어씨는 앱 사용이 서툴렀고 한번 놓치는 콜이 점점 쌓이다 보니 하루 수입이 10만 원이 안 되는 날도 비일비재했대요. 둘째로는 운전 자체가 전쟁터 같았다는 점이에요. 출퇴근 시간대에 도로는 막히고 피곤함은 배가 되고 짜증 섞인 손님들도 있었죠. 손님 서비스가 중요한 직업이긴 하지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감정 노동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셋째로 관리 비용이 장난 아니었대요. 차량 유지비, 보험료, 세금, 톨비 등등. 게다가 코로나 시국까지 겹쳤을 때는 정말 답이 없었다고 해요. 결국 연금이 나올 때까지 어떻게든 버티겠다고 시작했던 개인 택시 사업이 1년 만에 어씨를 극심한 스트레스로 몰아넣고 말았어요. 우울증까지 겹치면서 치료비에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마음까지 커져서 잃은 게 돈만이 아닌 상황이 돼버린 거죠. 예전에 내가 아니더라고요 라는 말이 은퇴라는 큰 전환점 이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마디가 아닐까 싶어요. 2. 꾸준히 벌 줄 알았는데 작은 분식집 개업 후 망한 B씨의 후회. 다음은 개인 택시 이야기는 아니지만 비슷한 맥락의 은퇴 후 자영업 실패 사례입니다. B씨 60세는 직장 은퇴 후 소규모 분식집을 열었어요. 아무래도 떡볶이, 순대, 튀김 등 누구나 좋아하고 재료비도 적게 들고 배달 주문도 가능하니 틈새 시장 공략이 되겠지? 라고 생각한 거죠. 식당에서 일해본 경험이 전혀 없었는데도 은퇴 자금 거의 전부를 투자해서 인테리어부터 온갖 장비를 다 갖추고 시작했대요. 처음엔 가까운 지인이 많이 찾아주고 그 덕에 해볼 만하네 싶었대요. 그런데 소문이 나서 손님이 몰리는 것도 잠시 경기 침체와 코로나, 여파 등 악재가 겹치면서 인건비 대비 수입이 형편없어졌죠. 하루 종일 전 부치고 튀김 만들고 저녁에는 배달 대행을 부르면서 정신없이 뛰어다녔는데 결국 월세조차 간신히 내는 처지가 됐어요. 특히 은퇴 자금이라는 게 다시 모으기 쉽지 않은 돈이잖아요. 대부분 1년에 한 번씩 받는 퇴직금이나 약간의 적립금,
그리고 적금께서 쓰는 돈일 텐데 여기서 큰 손해를 보게 되면 복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B씨가 가장 후회스러워했던 건 제대로 준비 없이 덜컥 시작했다는 부분이에요. 뭔가 막연히 음식 장사는 망하지 않는다. 중년이 해도 괜찮다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현실은 다른 세상이었다고 해요. 물론 택시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업종이지만 은퇴 후 제2의 시작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비슷한 함정들이 숨어 있어요. 준비 없이 경험 없이 막연한 낙관만으로 뛰어들면 생각보다 빨리 한계가 오기 마련이죠. 3. 공무원 퇴직 금방이면 오래 살 줄 알았죠? 택시보다 더 힘들었던 C씨의 사례. 세 번째 사례는 C씨 61세예요. 30년 넘게 공무원 생활을 했고 자녀들도 어느 정도 컸다 보니 이제 조금은 편하게 지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막상 퇴직을 하고 나니 정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신분이 바뀌니까 예전에 함께 일하던 후배들, 동료들과 어울리는 게 영 불편해졌고요. C씨가 그래도 운전은 자신 있으니라는 마음으로 택시업에 뛰어들었는데 시작하기 전엔 머릿속이 정말 밝았대요. 시간대별로 손님만 잘 받으면 일당 15만 원은 나오겠지 이런 단순 계산이 서류상으론 충분히 돌아갔던 거죠. 하지만 직접 해보니 새벽 운전의 위험과 피곤함, 차량 유지비와 각종 세금 문제, 요즘 젊은 승객들의 카카오 콜 선호, 그리고 이걸 순식간에 잡아내지 못하면 손님을 놓침, 코로나 및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 이 모든 게 한꺼번에 C씨를 덮치기 시작했어요. 공무원 퇴직금 몇 억 있으면 안전하겠지 싶었는데 그 돈도 의료비나 가게 생활비로 조금씩 나가다 보니 금세 바닥이 보이더래요. C씨가 한 말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 공무원 연금? 받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100세 시대잖아요. 앞으로 최소 30년은 더 살아야 하는데 내 생활비에 아내 생활비, 병원비, 손자까지 생각하면 이 돈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요즘 점점 늘어난다는 은퇴 후 가난이라는 게 딱 이런 모습인가 싶어서 저도 마음이 복잡했죠. 은퇴 후 삶의 무게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은퇴라는 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커다란 인생 전환점이에요. 이제 좀 쉬면서 살 수 있겠지라는 기대감도 생기고 한편으론 내가 세상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도 같이 밀려오죠. 무엇보다도 경제적 기반이 확실하지 않으면 어떤 계획도 물거품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어시처럼 1년 만에 모든 걸 잃는 상황을 피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아요. 철저한 시장 조사. 어떤 분야든 막연히 괜찮을 것 같아서 시작하는 건 매우 위험해요. 특히 개인 택시나 자영업은 수익 구조가 생각보다 복잡해요. 경쟁자는 더 늘어나고 소비 패턴은 계속 바뀌고요. 최소한 36개월 이상 타 업계 관계자나 실제 종사자와 대화를 나누고 운영 수익을 가상 시뮬레이션해보고 나서 결정하셔야 해요. 현재 트렌드를 파악. 개인 택시라고 해도 그냥 차 몰고 서 있으면 손님이 오지 않아요. 앱 호출, SNS 홍보, 다양한 고객 서비스 방법 등 현 시대의 흐름을 어느 정도는 따라가야 해요. 나이 들었다고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건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배워서 적응하려는 노력이 필수죠. 자금 관리 계획의 수립. 퇴직금 전부를 사업에 쏟아붓는 건 진짜 위험합니다.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이상은 투자금 생활비 예비 비응급 상황 대비를 분리해 두어야 해요. 노후 자금이 하루아침에 반 토막 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건강과 멘탈 관리. 육체 노동이나 감정 노동이 더 이상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은퇴 후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체력과 정신적 안정이 받쳐주는지도 꼭 점검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젊을 때처럼 하면 되겠지 하면 큰 코 다치기 쉬워요. 하고 싶은 일과 현실적인 수입의 균형. 좋아하는 일이라고 해서 반드시 생계가 보장되는 건 아니고 돈이 된다고 해서 재미없는 일을 무작정 오래 하기도 힘들어요. 둘 다 어느 정도 균형 잡힌 옵션을 찾거나 아니면 취미와 일은 확실히 분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세요. 예를 들어 택시를 운전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실제로 밤낮 없이 해도 수입이 얼마나 가능한지, 내 체력이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는지, 휴일은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지 등을 미리 따져보는 게 좋아요. 마무리하며
58세든 60세든 우리가 은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순간 사실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혜택과 지위, 소득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하게 돼요. 그리고 그 변화를 얼마나 빠르게 정확하게 파악하느냐가 은퇴 후의 행복을 좌우하죠. 우리 주인공 어씨가 말씀하셨던 이제 예전에 내가 아니더라라는 말처럼 은퇴 이후에는 나라는 사람의 가치와 역량이 완전히 새 판에서 평가받게 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너질 수도 반대로 더 발전할 수도 있죠. 그래서 준비가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모두가 같은 길을 걸을 필요도 없어요. 개인 택시가 잘 맞아서 택시 운전을 계속하며 즐거운 노후를 보내는 분들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상당한 준비와 노력이 뒤따른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해요. 막연히 택시니까 누구나 할 수 있어라는 생각으로 뛰어드는 순간 어시처럼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정리하자면 58세 은퇴 후 개인 택시 시작한 전 은행 지점장 1년 만에 모든 걸 잃다. 라는 사례는 비단 개인 택시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은퇴 이후 삶을 준비할 때의 경각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해요. 나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잘할 수 있는 것, 시대의 흐름에 맞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과 자금 관리가 받쳐줘야 성공적인 제2의 인생을 펼칠 수 있죠. 혹시 지금 은퇴를 준비하거나 이미 퇴직해 새 인생을 시작하려 고민 중이시라면 위 사례들을 꼭 참고해 보세요. 그리고 그동안 쌓아온 사회생활 경험을 제가공해서 자신만의 경쟁력을 갖추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아무쪼록 은퇴 후의 삶이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좋은 방향으로 흐르길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 무거웠을 수도 있는데 그만큼 현실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미리 알고 준비하면 위험을 최소화하고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으니까요. 모두가 행복한 은퇴 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길 기원하며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